네, 안녕하십니까.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고 있는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목적은 손해배상 4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손해배상사 시험에서 뭐가 과연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손해배상 자체는 보험사고로 조사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겠죠? 보험금을 얼마 지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이 시험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서 사망보험금은 뭐 어떤 거 주고 후유장려 보험금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험사고에 해당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면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면책사유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이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지만 시험에서는 생명보험도 사람의 인체,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인 만큼 재산보험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표준약관이라는 자체가 생명보험 표준약관, 그 다음에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 표준약관마다 면책사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공통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면책사유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쉬워요. 뭐냐면 그냥 키워드는 고의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보험 쪽을 공부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재보험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라고 가정해 보고요. 자, 고객이 화재보험 가입하고 집에 일부러 불 질렀어요. 고의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줄 수 없겠죠. 괘씸해서 못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 버리게 되면 모든 고객들이 요즘같이 만약에 뭐 부동산 좀 안 좋아졌다. 경기가 하락해가지고 안 좋아졌다. 그러면 건물 아무래도 잡혀 있는 게 지금 불태웠을 때 새 건물 짓는 비용이 더 낫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일부러 불을 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을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문제일 것처럼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소방서 그 대원분들이 불필요하게 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도 지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고의사고는 보험에서 대부분 면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고의사고를 기본으로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고의사고는요. 우리 인보험에서 보험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보험회사하고 돈 내는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는 돈 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 계약에서 뺄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보험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이 각각의 고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다 안 주기도 하고 일부만 지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안 주고 어떤 경우에는 다 주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약자의 고의입니다. 당사자니까요.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죠. 계약자의 고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쉬워요. 그냥 안 줘요. 그냥 면책입니다. 무조건 면책이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자의 고의는 왜 면책일까요? 돈을 내고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그 돈 낸 사람이 보험 사고마저도 일부러 냈다면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일부러 사고 내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나 일부러 사고 낼 테야 라고 마음 먹고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효로 봅니다. 무효. 무효라는 것은
10년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했든 20년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했든 계약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10년 전에 사인한 모습, 20년 전에 사인한 모습 자체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을 먹고 했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무효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었던 일이 돼버려요. 무효가 되면. 그래서 이때까지 냈던 보험료도 돌려줄 수도 있고 안 돌려줄 수도 있죠. 원래는 안 돌려줄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약관에서 돌려준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무효이기 때문에 다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험금 줬던 거 있으면 내놔. 너 보험료 준 거 있어? 내가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없던 일로 해. 이게 무효입니다. 근데 계약자의 고의는 무효예요. 무효. 아시겠죠? 제가 항상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무효, 해지, 취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무효는 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 다들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 감을 못 잡으셔서 하나 다른 예를 하나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남자 여자가 만약에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고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헤어지면 연인의 헤어짐은 무효다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우리 줬던 선물 이런 것들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숙이한테 줬던 가방, 미숙이가 나한테 줬던 시계 이런 거 다 돌려주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났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안 만났던 사이가 되는 게 이게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럼 계약자의 고의는 생명보험이든 상해 질병보험이든 무조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제가 생명보험 공통이라고 해놨죠. 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상 면책사유를 제가 띄워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생명보험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공통 면책사유로서 고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는 누구였죠? 계약자는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고 돈 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쓰면서 저 사람 죽으면 저 사람한테 보험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죽으면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죠. 즉 피 보는 사람. 피보험자가 피를 보게 되면 보험금은 저 수익자한테 주세요. 또는 나를 수익자로 할게요. 그건 계약자가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피보험자가 만약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겠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자의 고의성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계약자가 일부러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두 번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을 해친 경우예요. 보통 이제 자살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뒤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살이 아니라 자사라고 해요. 자사. 자살은 리을 받침 들어가는데 자사는 리을 받침이 빠져요. 이걸 우리는 자사라고 합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있어요. 근데 가입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따돌림을 심하게 당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 우울증에 대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 보면 우울증도 경도, 중등도 이런 식으로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다 결국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됐다면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자기 발로 자기가 뛰어내렸으니까 이건 자살, 이건 고의사고, 당연히 면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극심하게 받았겠죠. 극심하게 받은 결과 옥상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도가 제 물건을 뺏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강도를 제압했어요. 했는데 강도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해요. 고의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뭐죠? 민법이나 형법에서 정당방위처럼 이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경황이 없는 상태. 경황이 없어서 내가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때는 고의사고로 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OECD 40대 남자들 자살률 1위와 1위,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다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울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도의 우울증과 중등도 또는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 정도만 먹는 우울증과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되는 정도의 우울증이 있겠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의 어떤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정황을 따져가지고 이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요. 그러면 질병상해보험은 대부분 질병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자사라고 하는 경우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은 한마디로 그냥 쉽게 심플하게 죽음을 주는 겁니다. 병들어 죽었든 노안으로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근데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만 줘요. 근데 이 자살은 고의사고라서 면책이 되겠지만 생명보험에서 자사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줍니다. 근데 상해질병보험은 상해사망보험금만 주게 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험 수익자의 고의가 있어요. 다만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고의 있는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만 면책이다. 역시 상해질병보험과 생명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한 명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다만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고의 있는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만 면책이니까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즉 보험금 받기로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 수익자의 고의로 그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쳤다면 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계약 체결하실 때 보험금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않고요. 그냥 법정상속인이라고 해놔요.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피보험자의 배우자하고 자녀 또는 배우자하고 부모 또는 형제자매 또는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 이런 식으로 그 상속 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어도 1순위는 배우자하고 자녀니까 부모님은 일단 제외하고 제 배우자하고 자녀 둘이 공동 수익자가 되는 거죠. 제가 사망했을 때. 근데 만약에 저희 애들이 둘인데 애들 중에 한 명이 고의로 저를 살해했어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총 1억인데 1억을 그 아들을 빼고 나머지 아들 하나 제 배우자 이렇게 해서 5천을 주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우리 고의 있는 수익자에 대한 상속 지분만큼은 빼고 줘요. 상속 지분만큼 빼고 나머지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1억이 만약에 약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 아들의 상속 지분을 빼게 되면 1억이 안 되겠죠. 뭐 7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이지만 1억이 아닌 그 아들의 지분을 빼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고의 없는 수익자인 아들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것도 상속 지분이 있어요. 배우자는 5할을 가산,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냥 균분 상속. 그래서 1대 1.5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사망보험금 다시 다루면서 그때 상속편을 다룰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돼요. 네 번째 보시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면책사유는 위의 고의 면책사유 외에는 없다. 아래는 상해질병보험의 추가 면책사유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면책사유를 그릴 때는요, 생명보험은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 다만 피보험자의 자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보험금 지급, 수익자의 고의. 근데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고의 있는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세 개는 뭐라고요?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공통 면책사유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면책사유는 위 고의 면책사유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생명보험에 대한 면책사유는 이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 어떤 걸 내기가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2번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자사에 대한 사례 문제도 나온 적은 있어요.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문제보다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생명보험보다도 면책사유가 이어지는 더 많기 때문에 상해 질병보험에서 면책사유를 다루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 면책사유 위에서 볼 텐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예. 이걸 암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 쓰시오. 면책사유를 모르는데 보험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책사유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 면책사유는요, 임신, 출산, 산후기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임신에 대한 어떤 질병보험 보험금을 왜 주지 않을까요? 임신은 질병이 아니니까요. 아니고 그다음에 보험사고는 우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꼭 결혼을 하면 임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정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출산 과정도 마찬가지죠.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걸 질병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포함해서 이 경우에는 면책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산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푼다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또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럼 임신, 출산, 산후기인데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니까 상해보험이라면 상해, 질병보험이라면 질병일 텐데 상해나 질병으로 임신, 출산, 산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복부에 충격을 받으면서 양수가 터졌어요. 양수가 터지게 되면 아이를 제왕절개로 꺼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라고 하는 상해 때문에 정상적 출산이 아닌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됐죠. 그럼 회사가 보장하는 상해로 인해서 제왕절개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이때 여기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임산부가 있는데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조금 처치가 늦어져서 복막염으로 번지게 됐어요. 복막염 번지게 되면 제왕절개에서 역시 애들을 꺼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뭐죠? 맹장염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장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죠? 요거 보험금,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병, 폭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보험도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손사 시험 보시다 보면 뭐 책임 근제 보험도 공부하셔야 되고 자동차 보험도 공부하셔야 되고 의학 이론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병, 폭동이랑 유사한 면책 사유들이 자동차 보험에도 있고 책임 근제 보험에도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보통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병, 폭동, 소요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면책 사유는 사병, 폭동, 등이 빠져 있어요. 등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등은요, 등이 있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와 유사한 면책 사유까지는 빼버리겠다는 거고요. 얘는 등이 없기 때문에 삼보험에서는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이거와 유사한 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뭐 다들 아실 거고 외국의 무력 행사는 최근에 있었던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우리 천안함 사고가 있었죠. 그거는 조사 결과 외국의 무력 행사라고 국가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국가에서 조사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되죠. 그 다음에 혁명은요. 혁명은 뭐 알게 되면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있었죠. 그런 혁명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내란, 그다음에 사변, 폭동인데 사변은 뭐 을미사변 같은 거 예전에 군인들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폭동은 LA 폭동 있었습니다. 예전에 물론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물론 저도 젊어서 잘 몰라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자, 천안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무력 행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희생하신 우리 장병분들께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고위 면책사유만 있으니까 외국의 무력 행사 면책사유가 없잖아요. 그럼 사망보험금 받는 거예요. 근데 질병상해보험 가입했다.
외국의 무력 행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럼 상해보험 약관으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책사유가 있고 없기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하고 밑줄을 좀 그어두십시오.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까지가 키워드예요. 그냥 여러분들 면책사유 외우다 보면 뭐 제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해놓고 그럼 외우다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면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면책인 건 맞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즉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활동 목적으로 밑에 1번, 2번, 3번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전문 등반, 그래서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등산 용구를 사용해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북한산 같은 데 가면 큰 암벽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암벽 타기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정도면은 이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인 경우 이거는 전문 등반에 해당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적어도 국내에서 있는 어떤 등반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전문 등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들이 훨씬 많아요. 실내 암벽 클라이밍 전문 등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등반은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의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외국에 있는 그런 산들 있죠. 국내에서 훈련 열심히 뛰고 가야 되는 산들, 거기에 대한 등반들 그 정도가 돼야 약관에서 말하는 전문 등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뭐 유명한 산악인하고 같이 등반하다가 실종됐다. 그러면은 상해보험에서는 면책이 되는 거죠. 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글라이더 조종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외울 때 앞글자 따기해서 잘 외우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는 전글 스스행 수패 이렇게 외웠었는데 앞에 전문 등반의 전, 두 번째 글라이더 조종에 글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스카이다이빙 스, 스쿠버 다이빙 스, 행글라이딩 행, 그다음에 수패니까 수상포트 수, 패러글라이딩 패. 그래서 정글 스스행 수패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써두시고 그렇게 쓰면서 암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더 조종은 뭐냐? 보통 이제 옛날에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무동력 비행기 있어요. 날개가 엄청 길고 무동력 비행기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만 탈 수 있는 그 무동력 비행기니까 얘가 앞에 있는 비행기가 고리에 걸어서 끌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맨 고도에서 탁 놓으면 이 글라이더 큰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생육하는 거예요. 이게 글라이더인데 이 글라이더 조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지 않겠다. 개인 목적은 해당이 되겠지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면 면책하겠다라는 거죠. 스카이다이빙 아시겠죠? 하늘에서 그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거. 스쿠버 다이빙은 산소통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 행글라이딩은 날개 달려가지고요. 얘는 삼각대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모로 된 걸 딱 잡고 이렇게 행글라이딩 하는 거 있고요. 수상보트는 아실 거고 패러글라이딩은 뭐냐? 행글라이딩과 비슷하지만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 같은 거에다가 이 삼각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줄 같은 걸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패러글라이딩. 이게 이제 패러글라이딩인데 이거 모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다. 문제를 낼 때 A와 B 신혼 부부가 놀러 가서 그 신혼 부부 코스 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에 질병상해보험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은? 이라고 물어봤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스쿠버 다이빙은 면책사유에 있지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 신혼여행 가서 개별적으로 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급보험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터보트라든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오토바이 경기라든가 뭐 자동차, 보트 경기 있죠. 또는 시범,
또는 흥행 이렇게 돼 있는데, 흥행 같은 경우에는 이 서커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링 같은 거 불 붙여가지고 오토바이가 막 윙 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안 된다는 거고요. 이를 위한 시범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시운전이라고 돼 있어요. 시운전은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수리한 주인이 운전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시운전을 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시운전입니다. 또는 자동차를 뭐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얘가 잘 굴러가는지 이 공장 내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모두 시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하겠다고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왜 면책하느냐? 위험도가 높으니까. 보시면 전문 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밑에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 시범 흥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상해 사고보다도 위험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면책하겠다고요. 물론 담보할 수도 있겠죠. 담보는 하되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운전, 그런 것도 가로 열고 다만이라고 돼 있어요. 자, 뭐든지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는 더 중요해요. 왜? 원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거고요. 예외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예외 보시면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은 면책인데, 시운전 중에서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시운전이 있었죠. 차를 맡겼는데 수리하고 나서 얘가 운전이 잘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일반 공도라 그러죠. 공용도로에 나가가지고 쭉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시운전까지만 보면 면책인데,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두 번째 예시 들었던 거, 공장 내에서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다가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지 보기 위해서 시운전을 공장 내에서 했어요.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공장 내에 있는 도로는 공용도로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니까 면책이에요. 근데 공장 내에서 돌다가 밖에서도 잘 되는지 볼까? 라고 하면서 공장을 나가서 공용도로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죠? 시운전 중에 사고까지는 면책이지만 공용도로상에서 사고 났으니까 이때는 다시 단서조항에 의해서 부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됩니다. 암기, 응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선박 탑승을 직업으로 하는 승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선장, 항해사, 그 안에 매점이 있으면 매점 직원 등등 그와 관계된 직업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질병을 뺀 이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면책으로 한다. 그러면 자, 여기 나왔을 때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홍길동 A씨는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무 있는 날 근무 중에 선박에 침몰해서 사망했다.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진 않겠죠. 한번 꼬겠죠. 물어본다면. 저라면 이렇게 내겠어요. 자, 홍길동 씨는 상해 질병보험에 가입한 이후 비번인 날에 선박에 탑승 중 선박에 침몰하며 사망하게 됐다. 보험금 지급 책임을 쓰시오. 자, 그러면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면책이라는 얘기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이 비번인데 아이들에게 아빠가 근무하는 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탔거나 그냥 비번인데 그냥 심심해서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탔거나 했을 때에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선박 승무원이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여러분들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면책사유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까지 면책사유를 봤다면 이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사유에 해당되면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지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래도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보험금 지급 사실이 발생했다는, 즉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통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순서를 보게 된다면 사고 발생하고 통지하고
통지하게 된 보험회사가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해가지고 이 보험 사고가 면책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면책이 아니라 부책, 보험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손해사정인데, 지금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금 지급 사유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통지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통지하든 피보험자가 통지하든 수익자가 통지하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이들 중에 한 명이 보험회사에다가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고요. 물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통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제 아들이랑 등산 갔다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근데 보험회사에 만약에 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아들한테 시켜요. 11살인데 야, 너 가서 사고 발생 통지 좀 해줄래? 내 아들이 쪼르르 가가지고 아빠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험회사에다가. 그럼 그거는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게 되는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사고 발생 사실만 전달되게 되면 미성년자가 얘기했든 뭐 성년자가 얘기했든 관계없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절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막 떠올리셔야 돼요. 계속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고 발생했어요. 그러면 통지 의무를 부담했죠. 통지가 됐으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할 건지, 이게 바로 보험금 지급 절차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도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뭐 2차례, 3차례 이상 나온 문제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인데요. 1항 보시면 회사는 제7조 보험금을 청구해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키워드는요. 보시면 이 3영업일 이내, 대단히 중요합니다. 3영업일. 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3영업일이 있고 3일이 있고 10영업일이 있고 10일이 있고 30영업일이 있고 30일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영업일은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날짜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일로 돼 있으면 휴일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일과 그냥 일은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럼 보험금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험금 청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뭐 해줍니까? 보통 대부분 창구 가서 접수하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면 모바일을 통해서 접수가 됐다는 알림장이 날라오기도 하고요. 창구에 직접 가가지고 접수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접수증을 주기도 합니다. 보험금 접수가 제대로 됐다라는 확인증 같은 거죠. 그럼 그 얘기예요. 서류 접수한 때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 가서만 접수했다? 접수증 받고 나오는데 띠링 울려요. 바로 휴대전화에서 홍길동님의 보험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돼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이므로 둘 중에 하나, 전자우편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가 월요일날 갔으면은 그때 접수가 된 거니까 월, 화, 수. 근데 만약 화요일이 공휴일이다. 그럼 월요일, 화요일은 건너뛰고 수, 목 이렇게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자, 그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때, 제1항의 지급 기일이 뭐죠? 여기에 나오는 3영업일이죠.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 즉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고 늦어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3영업일 이내에 못 줘서 미안한데
이래저래 해서 좀 늦어질 것 같고 최대 언제까지는 지급을 할게. 그리고 지급 예정일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험금 가지급 제도. 네가 만약에 보험금이 보통 명절 전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요. 왜 그런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꼭 돈 필요할 때 보면은 보험금 청구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금 가지급 제도 자체는 그래 네가 좀 사정이 있으면 뭐 사정이 급한 만큼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줘야 된다고 추정되는 금액의 50% 정도. 네가 만약 20만 원 청구했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15만 원만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15만 원에 50%인 7만 5천 원을 갖다가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급 기일이 나왔고요. 지급 예정일 나왔죠.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 기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지급 기일 내에 못 줄 경우에는 지급 예정일을 알려준다고 돼 있죠. 야, 3영업일 이내에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뭐 1월 3일까지가 3영업일이 되는 날인데 못 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2월 10일까지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급 예정일을 통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넉넉 잡고 한 내년 1월쯤 다시까지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년씩 이렇게 지급 예정일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 예정일은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지급 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자, 지급 기일과 지급 예정일, 지급 기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그 지급 예정일은 보험회사가 정할 수 있는데 최장, 여기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까지라고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그러면 지급 기일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니까 그러면 그 외 30영업일까지라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27영업일까지 더 추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급 기일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또 뒀어요. 그럼 여러분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냐? 자,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돼. 하지만 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최장 30영업일 이내에는 지급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도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대. 그게 바로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고 있는 이 6가지 경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첫 번째, 소송 제기입니다. 자, 보통 소송하게 되면은요, 저도 예전에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지만 보통 보험 소송하게 되면 최소 1년 걸려요. 진짜 1년 안에 끝나면 진짜 빨리 끝난 거예요.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거기 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뭐 신체감정도 받아야 되고 감정 받아가지고 결과 날라오는 데도 시간 걸리고 한 번에 승복 못하면 또 이의 제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돼서 소송하게 됐을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30영업일의 예외 사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요. 자, 분쟁조정은요, 소송이 아니라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못 주겠다, 소비자가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다가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들은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서만 여러분들 써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 없이 금융감독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들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서 보험회사 측에다 권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지급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내리는 어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니죠. 권고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우린 싫은데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진짜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권고를 했을 때 수용하게 되면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 분쟁조정 신청은 그 규칙상으로 봐도 보통 92일에 한번 열리게 돼 있어요. 92일에. 왜냐면 사건들이 워낙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그 건마다 분쟁조정위원들이 맨날 모일 수가 없잖아요. 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분쟁조정 신청하면
92일에 한 번씩 열려서 통지가 가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보험 분쟁 조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6개월, 1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규정은 92일이에요. 규정대로 가도 30영업일 이내에 끝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 조정 신청도 예외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수사기관의 조사예요. 저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이거 고의사고 같은데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제보를 했다. 그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요. 조사 결과가 완료가 되면 검찰에 올라가고요. 검찰에서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재판이 회부가 되고요.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예전에 제가 이제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미끄럼틀 되게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에서 막 초등학생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아들아, 잘 봐라. 저게 그 남자가 여자보다 단명하는 이유다. 쓸데없는 위험을 자초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손사할 때 그 현업에 있을 때 그런 사고 많아요. 남자분들, 30대 남자분들, 20대 40대 초반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장이 있죠. 신나죠. 그럼 수영복 갈아입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냥 뛰어들어요. 근데 물이 되게 맑기 때문에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이빙 하다가 머리 받아가지고 목뼈 부러져서 다시 국내로 오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뭐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있고 나서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했어요. 그럼 그 보험금 청구했을 때 야, 그 다이빙 하다가 발생한 사고 맞아? 호텔 직원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면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진짜 그런 호텔이 있는지, 수영장이 있는지, 정말 수심이 얕은지, 경고판 이런 게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 그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는 동남아 발생했다? 그거 갔다 올 때까지 30영업일 이내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 사유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 요청 등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돼 있는데, 자, 이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 갔다 와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보험회사에다가. 그럼 보험회사는 그 병원에 가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진료를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진료받으면서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차트를 떼서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제3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누구누구씨 차트 떼주세요 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떼주지 않죠. 당연히 적법한, 의료법이면 의료법에 따른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 위임장과 동의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당연히 그 피보험자 또는 그 보험 계약자 측에 동의 사인이 있어야 되겠죠. 사인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사인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피보험자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조사하면 쉽게 끝나겠지만 피보험자분한테 사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트를 떼서 봐야 되는데 선생님 사인 안 해주시면 제가 차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피보험자가 싫어. 나 내 병원 기록을 네가 왜 봐?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보험 가입할 때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측에 청구한 것과 별도의 어떤 면책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조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쩍글쩍하면서 보험금 지급해야지 뭐 이렇게 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이 조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의 거부한다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조차 할 수 없죠. 이때는 30영업일에 초과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계속 30영업일 동안만 버티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하겠다 라고 하면 다 좋죠. 당뇨 있는 사람도 숨기고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당뇨로 보험금 청구하고 30영업일만 딱 버티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확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제4조 9항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되어 있는데, 자, 보험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암은
여러분들이 뭐 의사가 이거 암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도 암보험금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암과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이 되는 암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거는 암은 암인데 우리가 일반암을 주기로 한 약정한 암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유사암이라고 해서 일반암의 10%만 주는 소액암으로 줘야 돼. 유사암으로 줘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관에서 말하는 일반암의 범주인지 아니면 약관에서 말하는 유사암의 범주인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다쳐가지고 심하게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지금은 못 쓰지만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다른 병원 가서 다른 의사한테 이거 진짜 이게 증상이 고정된 건지 아니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제3자의 의견에 따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병원 알아봐야 되고 섭외해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가지 경우에는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2번 기출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6가지를 써라가 2번 기출됐었어요. 그대로 써라가. 그럼 2번 기출됐으니까 안 나온다? 아니죠. 요즘에 재산보험의 트렌드는 기출됐던 문제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든 아니면 그대로 쓰라는 문제든 곧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걸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소분수 외책삼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소분수, 소송제기, 분쟁조정, 수사기관의 조사. 외책삼은 뭐냐면 외는 외국,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책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 지연. 3은 제3자의 의견. 소분수 외책삼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보험금 지급 절차 보도록 할게요. 자, 제2항에 의하여 장애 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되어 확정된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이 가지급은 가불금과 같은 경우예요. 사장님 월급 가불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죠. 똑같이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먼저 가지급 좀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다만 내가 1,000만 원 청구했어도 보험회사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500만 원만 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1,000만 원 청구한 게 무조건 맞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가지급금을 무조건 다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장애보험금과 같은 경우에 장애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1,000만 원 청구 들어왔다. 그럼 보험회사는 봐가지고 장애보험금 1,000만 원 청구 들어왔지만 우리가 볼 때 적정 장애보험금은 500만 원인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 500만 원은 다 줄 수 있다고요. 다만 장애보험금 외에 다른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수익자 측이 가지급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가 맞다고 추정하는 금액의 50%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도 나눠져 있죠. 청구하는 보험금에 따라서 1,000만 원 10% 장애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청구했지만 500만 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결정 나기 전에 일단 500만 원부터 먼저 지급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장애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지급 보험금이 50%만 주는 경우, 그 다음에 가지급 보험금이 회사가 맞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다 주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회사는 제1항의 규정하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비율 계산해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서 지급기일이 뭐라 그랬죠? 3영업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월요일에 접수했고 공휴일이 없었으면은 월, 화, 수요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급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지급했어요. 그러면 월, 화, 수요일까지 지급했어야 됐는데 금요일에 지급했으면 목, 금 이틀이 늦어졌잖아요. 이틀 늦어진 거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준다고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해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하는 그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이제 계대 이율이라고도 저는 줄여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대출 이율이 보험 그 약관에서는 평균 공시이율이 있고요.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 있어요. 평균 공시이율은 보통 한 2.25% 정도 되고 현재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현재 한 5.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평균 공시이율보다 훨씬 높아요. 내가 내 보험회사에서 돈 빌렸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보험금에 더해서 주겠다고요. 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고 했을까요? 평균 공시이율보다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보험회사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틀 늦어졌으면은 근데 만약에 평균 그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5%다. 이틀 늦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365일분의 2일이 되는 거죠. 2일 늦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해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험금 지급 절차 여기까지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